네, 김동연, 유승민, 거물급들이 뛰어들고 있는 경기도지사. 민주당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출마가 잇따르는 경기도와 달리 민주당에서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는 크게 부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과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얼마 전 송영길 대표 만나고 온 김남국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유산, 부인인 이순자 씨가 단독 상속받게 됐습니다. 재산은 그렇고 추징금 956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뒤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성은 물론 국회 인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과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 위원장,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합당하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한 논란이 무분별하게 확산한 데 대해서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역대 최저 수준이며 처음으로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의 산하기관 임원 사퇴 압력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 초기에 교육부 산하기관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당시 교육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이틀 만에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논의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된 병력을 빼내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더 뉴스 먼저 인수위로 가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영순위로 꼽혀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총리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압축된 후보군 가운데 경제 안보 전문성은 물론 국회 인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 거론됩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을 둘러싼 변수가 해소되면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도 한층 압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총리 후보군이 압축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총리 후보군을 언급하기는 어렵겠다면서도 인선의 우선 기준을 몇 가지 설명했는데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그 총리 후보를 아마 저희가 내정하거나 검토를 하게 될 때는 대내 위기 속에서 이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면서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실 분을 찾고 있지 않을까.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과도 관련돼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인수위가 밝힌 총리 인선의 기준, 그러니까 경제와 외교안보 적임자라는 점에 더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인사청문 전국에서 국회 인준 부담감도 적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주미대사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비슷한 기준에 따라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분야에 정통한 과거 관료 출신들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효과가 있는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 위원장과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거론된 인물들 대부분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일요일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를 발표할 전망인데요. 다만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총리가 재청권을 갖고 있는 만큼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거라 말하면서 시차를 얻습니다.
또 인수위 측이 경제 원팀을 언급하며 주목되고 있는 경제부총리직 역시 총리 후보자 발표 뒤 후보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인수위 지금 국정과제 선정에도 주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1차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인수위는 오늘 국정과제 초안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분과별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양극화 해소와 청년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강조해왔던 만큼 경제분과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려내기 시작한 건데요. 최우선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경제분과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던 안철수 위원장은 잠시 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오후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청년 무역인들을 격려하면서 경제행보에 주력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오후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김동연 대표 경기도 변화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어제 YTN에 출연해 예고한 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출마 선언부터 잠시 듣고 오시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정치 교체,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손을 맞잡았다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4파전 대결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안민석 의원도 잠시 뒤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계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심 배경과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김은혜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요. 경기지사 선거에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나서면서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거대 여당으로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입법 논의에 착수했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입법 과제와 전략을 논의합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과 부동산 세제 정비, 검찰과 언론개혁 등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과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 등 민생 입법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매물 잠김 우려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는 단계적 유예 방안부터 이 단기 투자자의 이익을 회수해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도 당내 치열한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의 역할론을 두고 당내에서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는데요. 그제 송영길 전 대표를 직접 만나고 온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틈새 지역구 홍보까지 지금 해주셨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계신 경북 영천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영천에 있는 은혜사에 다녀왔고요. 예. 예, 아침에 송영길 대표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성호 의원이랑 두 분이 다녀오신 건가요? 네, 2명이서 다녀왔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대선 기간에 다리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고 부상 많았는데 지금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사실은 건강이 가장 걱정돼서 건강부터 먼저 물었고요. 예. 다행히 뭐 현재로서는 크게 뭐 아픈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다친 곳이 머리다 보니까 예후라든가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안부도 물으셨겠습니다만 단순히 안부만 물으러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장 출마 요청하고 오셨다고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뭐 다른 곳도 다 중요하겠지만 서울시장과 경기도 도지사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4파전, 5파전 이야기 나오면서 후보군이 충분히 있지만 예. 서울시장의 후보군은 거의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출마자가 적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정말 힘든 선거더라도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정말 뭐 아마 만약 송영길 대표님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남은 임기 2년을 던지고 이렇게 출마해야 돼 예, 더 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누군가는 좀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의중도 중요할 텐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은 이제 주로 이제 신중하게 듣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현재의 당 지도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카드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그 희생이나 이런 봉사를 피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는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 의지는 확인하고 오셨다. 자,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 가셨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우시다 보니까 이 후보가 서울시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경기지사에서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미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고요. 또 직접 전화를 하셨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왔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우선 그 직접 전화한 것은 없었다라고 공보국에서도 저희 확인을 해줬고요. 예. 또 비대위원이었던 조응천 의원님도 전화 한 통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천에 내려갈 때도 네. 영천에 내려간다라는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보도가 나니까 그 보도 기사를 보셨을까봐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었지. 가기 전에 말씀은 안 하셨군요. 네, 그런 거 안 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누구 뽑아야 된다, 누구 지지한다 이런 말씀 일체 한 적이 없고요. 네. 과거에도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그리고 가깝게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누구를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거를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언론에 비춰진 것과는 다르게 좀 샤이하신 그런 점이 있으셔서 그런 걸 잘 부탁을 못 하시는 성격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이재명 고문이 샤이하시군요. 네. 예. 네, MBTI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자, 오늘 오전에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옆에 정성호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이거는 이재명 고문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성호 의원 개인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게 네.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정성호님 누구 그 옆에 있다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십시일반 약간 상부상조하듯이 도와드리는 것이 예의라서 네. 그 정성호 의원님 안민석 의원 김동연 부총리 옆에 있기도 했지만 예? 조금 있다가 2시에 안민석 의원님 기자회견 할 때 그때도 가신다 그러고요. 그래요? 예, 그때 저도 2시 할 때 제가 사회를 또 보기로 해서 예.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다. 또 조성직 의원님 하는 곳에도 정성호 의원님 또 서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과한 네네. 해석이었군요. 네. 예. 자,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 관련해서 그런데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대선 때 당 대표였던 만큼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의원들 꽤 많고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내놨던데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반대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의 이 차출론이 나오는 이유가 후보군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 부분 또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비판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고려해서 예. 지도부가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고심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당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내가 독배를 마시겠다 진짜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 경선 안 거치고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제 정치 문법이라고 한다면 전 대표님을 추대해서 모시는 것이 이제 예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선거를 준비했던 예비 후보자들이 네. 승복할 수가 없고 또 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원팀이 돼서 본선에서 함께 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박주민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래서 네. 함께 원팀이 돼서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선이 필요하고요. 네. 또 경선에서 뭐 컨벤션 효과라든지 뭔가 붐이 일어야지 많은 어떤 언론의 주목,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당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경선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기도지사로 가서 김동연 대표 합당은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 이미 뭐 안민석,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벌써 4파전이라서 경선이 뭐 엄청나게 치열할 것 같은데요. 김동연 대표가 오늘 당심, 민심 50%씩 반영하는 경선 룰 좀 불공정하다. 물론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뭐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원칙은 저희가 경선을 해야 되고 현재 그 경선이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경선 룰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희 당원들과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예비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특수한 사정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외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경선을 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희 당에서 김동연 후보자를 위한 그런 경선룰 배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코앞에 있긴 하지만 어떤 배려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8월에 전당대회 예정돼 있잖아요. 예. 이재명 고문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상임고문이 뭐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요. 예. 지금 이제 뭐 마음을 좀 추스르면서 도와주셨던 많은 지지자분들과 또 국민들이 막 메시지를 막 보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에게 전화드리고 문자 회신하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김남구 의원 개인적으로는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를 거론하는 등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 특활비 예산 125억 가운데 70.4%인 88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고 이후에는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을 편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감사원의 청와대 특활비 결산 감사를 도입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던 건 환경부나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통신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접촉한 당시 산하기관장 가운데 여러 명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고 일부는 자진해서 물러났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자, 산업부 말고도 다양한 기관에서 사퇴 종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환경부와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일부, 과기부, 국무총리실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모두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당시 정권을 마치고 임기를 못 마치고 떠난 산하기관장들과 접촉했는데요. 이 가운데 교육부와 과기부 각각 복수 기관장들에게서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장 등 한 명은 당시 사퇴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니 항공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미투 바람이 불 때여서 사퇴 명분이 없으면 밑으로 사임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위기관의 관계자가 찾아와 사퇴를 이야기했다는 게 압박을 받았다는 기관장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YTN과의 통화에서 한 교육부 산하기관장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교육부 담당국장이 찾아와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장이 한 차례 더 찾아와 직접 사표를 가져가겠다고 재촉하기도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결국 A씨는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일신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사퇴했습니다. 반면 다른 교육부 산하기관장은 정권이 바뀌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흐를 것으로 전망되죠? 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기관장들에게 직접적인 사퇴 압박이 있는지인데요. 다수 기관장이 직접 종용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퇴 종용 뒤에 취임한 후임 인선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울 동부지검은 아직은 여러 고발건 가운데 산업부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산업부 관련 9개 기관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압수물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인사 담당자들을 먼저 불러 관련 자료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교육부 등 다른 부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의 유산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남아있는 추징금, 회고록 관련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관련 내용과 함께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게 이제 형사 사건이랑 민사 사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가 법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문제됐던 거는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됐고 예. 그 유족과 5.18 단체가 그 회고록에 의해서 명예를 손상당했으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민사 사건 이렇게 형사 사건, 예. 민사 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상속인들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뭐 네. 아들에게 대신 와서 징역을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몰수, 추징 이런 부가형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다가 항소가 됐었는데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의해 가지고 이미 공소기각 판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민사소송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사망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재산
일반적인 금전 관계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지금 1심에서 7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을 해라라는 네. 판결이 나왔고 쌍방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데 네. 그 본인의 사망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개할 것인지 요거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금 그거를 정리하느라고 재판이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네. 이순자 여사가 지금 단독 상속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소송 절차가 다시 수개라는 이어받는다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금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에 의해 가지고 소송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그렇군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두환 씨의 추징금 미납액이 956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형사 쪽이기 때문에 이제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관련된 것은 그 상속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법리 자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다라고 해서 확인되면 가져올 수 있는 예. 것인데 그 이전에 이제 한 900억 가까이 추징할 때 그때 이미 진행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적에 대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속에 의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은 사실 법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그렇군요. 않습니다. 이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 책임을 상속을 받은 상황인데 이 민사 소송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 사자 명예훼손에 의해 가지고 그 회고록이 명예를 손상했으니 그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리고 5.18 단체의 경우에도 우리가 네. 그 회고록에 의해서 명예를 손상당했다. 그러니까 원고는 좀 여럿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해서 전체 금액 중에 일부인 7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었고 2심에서도 쟁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에 의해서 당사자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회고록에 의해서 표현된 내용 한 70가지 정도 되는데 1심에서는 69가지가 허위다라고 확인을 했고 한 가지는 지금 항소심에서 그것마저도 허위이기 때문에 다투겠다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그 같은 내용이 연결돼서 가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형식적인 그 상속에 의한 수개 절차만 요번에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럼 회고록 관련해서는 소송이 승계가 되는 건데 광주고법의 최종 변론이 5월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형식적인 면을 그 정리하기 위한 예. 것이었는데 좀 피고 쪽에서는 이순자 여사의 단독 이제 상속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고 쪽에서 그럼 수개 절차를 밟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다시 쟁점으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예. 주제를 바꿔서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방송사 탐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건인데 그 경기도 가평에서 3년 전에 남편을 계곡에서 밀어서 살해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입니다. 공범이랑 같이 지금 공개 수사, 공개 수배에 나선 일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익사 사건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단순 사고사로 내사 종결 처리됐었습니다. 근데 네. 그 유족이나 지인들이 이거 혐의점이 있다라고 다시 또 제보를 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네. 여기에서 이제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났던 게 8억의 생명보험금이 걸려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예. 수사와 이런 것이 진행이 되니까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남편이 사망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었군요. 예,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보통 이 진범들이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프레임으로 진행해서 왜곡시키고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제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약간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유족으로서 굉장히 억울한데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SBS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기가 제보자로서 이 사건을 제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거대 보험사의 횡포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심점들이 나왔고 그래서 네. 사건이 이제 좀 전환돼 가지고 예. 그 아내와 내연남에 의한 살인이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준비가 돼가니까 예. 오히려 자기가 제보를 해가지고 취재가 시작됐는데 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복잡하군요. 예, 예.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취재가 합당한 그런 의혹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취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보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네. 오히려 기각 판결을 했고 예. 그래서 보도가 이루어져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수사도 네. 급진전이 되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다가 이 상황이 이제 여의치가 않다 생각하니까 바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3개월째 이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명 수배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공개 저렇게 수배가 된 것입니다. 공개해서 이제 수배를 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너무나 많은 의심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이빙 시키고 구조 안 시킨 거 말고도요. 그 전에 뭐 보고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리는 이런 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건 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에 시도했던 것들은 이제 성공하진 못했으니까 이제 살인 미수로 평가가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이전의 시도들은 살인 미수 2번, 그리고 계곡에서 밀어서 빠뜨린 다음에 익사하도록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살인의 기수,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사기, 이제 사기죄가 되는데 8억은 그 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예. 사기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들로만 연속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공개 수배까지 이루어진 게 검찰 조사 받고 있다가 3개월 정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어떤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출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데, 검찰 조사 시작하면은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 출국 금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했을 때는 출입국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게 밀항 가능성. 이제 밀항. 그렇게 예. 예.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그 교통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밀항이 시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밀항을 하려면은 다들 그 브로커들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기회도 적어졌는데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들이 지금 보험금을 수령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 돈을 내고서 또 생활비도 없는 마당에 넘어간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된다면은 또 굉장한 또 자살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네. 나중에는 이제 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당황스러워서 숨었다, 아마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그대로 무너지는 게, 한 명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명 다 똑같은 생각으로 이게 수사 도중에 잠적한다라는 건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의 변명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굉장히 부정되는 요소,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변론에 있어서도 스스로 치명타를 스스로가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범죄 후 정황이라는 거는 양형에서도 반드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도주하고 부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이들이 지금 절대 뭐 숨을 수도 없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거는 뭐 형벌 2번 산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그런 안 좋은, 형벌을 2번 산다. 예, 보통 저는 이제 예. 의뢰인들이랑 얘기할 때 뭐 도주하면은 그 기간만큼도 지옥이고 와가지고 예. 다시 또 형벌을 이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벌 2번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 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살인 범죄 중에서도 뭐 우발적인 살인, 뭐 미필적, 예.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계획 살인 범죄이기 때문에 예. 양형에서 선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뭐 무기징역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입증만 된다고 하면 뭐 고려 요소가 양형에서 들 부분이 하나도 없다. 네. 자, 이렇게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촉법소년 나이 기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무부가 최근에 이제 촉법소년 나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이 나이죠. 이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걸 인수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기준은 만 14세로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예. 형법에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형사적인 그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하느냐, 그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10세에서 14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는 별도의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형사처벌을 못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으로만 다루어져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보호처분이 굉장히 솜방망이고 이건 형사처벌이랑 사실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소년들 같은 경우 아예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라는 인식까지 있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 왔고, 네. 그래서 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를 낮추면서 촉법소년이 이제 연동돼서 내려가는 면이 예. 있거든요. 그런 논의가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예. 예. 12세 미만까지로 또 검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나이를 좀 하향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12세라고 하면은 이제 초등학생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학생보다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이제 12세까지로 예. 하면. 예. 근데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14세로 결정했던 그 법이 1953년도에 그 나이를 규정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교육 수준이나 지적 상태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또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육 수준과 지적 능력의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네. 이전부터도 그 입법안이 발의는 많이 됐었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낙연 총리
의원님께서도 국회에 그 개정 입법에 대해서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논의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오고 있었다. 그게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진 공감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그 개정법에 대해서는 무르익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소년법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이런 이슈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드라마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도 통계상으로도 촉법 소년의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뭐 무슨 죄를 저지르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 통계로는 10,000건이 넘거든요. 예. 그리고 해마다 1,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내야 할 부분은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무슨 과실 범죄나 이렇게 좀 참작할 만한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흉악 범죄가 많습니다. 절도, 강도, 심지어는 성범죄, 방화범죄 이런 그 죄질 자체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알고 저지르는 범죄인데 나이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다루어질 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처벌이나 이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을 만한 사안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가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를 어떻게 완화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환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2만 743명입니다.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이틀 만에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만 명 넘게 줄었고 62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주 전과 비교하면 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4명에 1명꼴, 정확히는 3.94명에 1명꼴로 감염된 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분명하지만 완만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속 항원 검사를 확진 체계로 편입하면서부터 요일별 편차가 커졌다며 매일매일 확진자 숫자보다는 7일 평균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의 전반적 추세선 파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일상회복 지원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내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단계적 완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최정점에서 내려왔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대로 영업시간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두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2, 3주 뒤에 추이가 반영되는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7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6,23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4명 늘면서 1,315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5세에서 11세 소아들의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 예약률이 저조하다고요? 네, 오늘부터 전국의 소아 접종 지정 위탁 의료기관 1,200여 곳에서 만 5살부터 11살까지 소아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동부터 2010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까지가 대상입니다. 접종은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확진된 아동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비만 아동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은 고위험군인 만큼 확진 이력이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 예약률은 그리 높지 않은데요. 지난 28일 기준 예약률은 1.3%로 대상자 314만 7천여 명 가운데 4만 925명만 예약한 상태입니다. 이미 9살 이하 소아의 44%가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 것도 백신 예약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접종은 기존 백신의 유효 성분 3분의 1만 들어간 파이자의 소아용 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종 때는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 38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외래진료센터는 그동안 총 290곳 지정돼 있었는데 어제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 추가 지정이 시작되면서 90곳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총 380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만 9세 이하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0세에서 9세 소아 누적 확진 규모는 165만 1,913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당 연령 인구 376만 350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9%가 확진된 겁니다. 만 5세에서 11세 소아 대상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크게 줄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요. 피해 최소화 전력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명.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09만 5,631명입니다. 3월 3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15명, 사망자는 37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만 6,230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계획 관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치료라든가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을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정밀한 후유증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간 국립보건원 감염병연구소와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 국내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실시한 후유증 조사 결과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해서 20에서 79%의 환자에게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그 기저질환 그리고 중증도 입원 여부라든가 조사 방식 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기저질환자, 중증 환자, 입원 환자 중심으로 후유증 조사가 진행되어서 일반 성인에서의 후유증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후유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 하반기에 분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합니다. 데이터 개방의 가장 큰 목적은 연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법 개발을 위함입니다.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작년 4월 공동으로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질병청과 공단이 공동 주관 구축해서 올해 4월 말 국내 연구기관 공개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4월 중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공지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약
3,271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63.8%입니다. 네, 자, 방역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고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오늘 제6차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전체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또 가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매일매일 바뀌는 의료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에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과 지금 현재 오미크론 유행 상태가 참 다르다는 것들도 많이 느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 전에 최재욱 교수님, 아까 전화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전달만 해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내용이 이 대면 진료를 가기 위해서는 치료제 확보가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관련 정부 단체와 또 지금 팍스로비드 같은 화이자 측에 여러 차례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측에서 오늘 통보를 협의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4월 초에 22만 명분의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확보돼서 들어오기로 됐고 지금 비행기 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비행기 편이 제일 빨리 되는 거 위주로 해서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질병청에도 보고 같이 동시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치료에 많은 중환자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애써주신 그런 덕분이고 또 화이자가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특위가 지금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들을 얻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그 대출 만기가 3월달 말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6개월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금감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6개월 연장하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재욱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경구 치료제, 특히 팍스로이드가 이번 달 말이면 거의 다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추가로 22만 정 정도를 이제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2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데이터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지금 협조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라든지 또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 투명하게 일반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 다음 팬데믹이 올 때를 대비해서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매주 이렇게 2번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저희들은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인데요. 오늘도 많은 정말 도움이 되는 현장의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가 좀 빠진 분이 계십니다.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지난해 꽁꽁 묶였던 대출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각종 대출 상품의 한도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 출범할 정부의 정책 역시 대출 규제 완화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들의 대출 문턱 다시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지난해 보면은 지난해 하반기쯤 돼서부터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시중에서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5천만 원이 넘는 통장이 사실 사라졌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한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신한은행이 어제부터 1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NH농협은행이 다음 달 4일부터 2억 5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에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다시 높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일단 가계대출이 늘어난 배경을 보면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생계난을 겪는 자영업자나 많은 분들이 대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을 거고요. 예. 집값이 워낙 단기간에 폭등한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집을 현금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달 봤을 때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6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석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그래도 폭증세는 조금 꺾였다,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정책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은행들이 이렇게 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지만 폭증세는 꺾였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네. 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대출을 풀어도 되는 상황인지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대출을 받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결국에 그거는 은행권의 부담으로 가고요. 그 은행권의 부담을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까 또 국가의 경제 전반의 부담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 2008년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근데 지표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그래픽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난해 말에 보면은 은행권의 총 여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말해요. 이게 예. 보니까 지금 한 9% 정도 늘었죠.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게 보면은 15%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실채권의 비율이 0.5%가 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인데요.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인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예. 지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같은 조치들, 지금 방금 안철수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실 채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부실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시한폭탄을 우리 경제가 내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터지는 걸 미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시중금리도 오르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대출 받을 때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상단 금리가 6% 넘었다, 이런 소식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11년 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 상단 금리를 내고 돈을 빌린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일단 상징성은 상당히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예. 지난달에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가 3.5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019년 5월 이후의 최고인데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은 가계대출이겠죠. 예. 가계대출만 보면은 3.93%였습니다. 이게 2014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8년여 이 정도 되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높아져서 지금 금리는 계속 좀 오르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시중금리가 오르는 추세, 이 배경은 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난해 8월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3번을 올렸거든요. 예. 말 그대로 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당연히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겠죠. 또 하나가 추경입니다. 이 당선인이 대규모 추경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5년 동안 확장 재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예. 그러면은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서 해야죠. 네. 예.
나라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역시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중에 채권이 많아지니까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물량이 나오고 하면은 가치가 희석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이것처럼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수익률,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친 게 시장에 압력을 줘서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계속 금리가 오른다면은 한계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출을 지난해처럼 너무 과격하게 조이면은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대출을 무작정 풀어주면은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그게 다 시한폭탄 아닙니까? 예. 또는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급등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적절한 점을 찾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참 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그렇죠. 참 적절한 네. 부분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기준금리 오르면서 시중금리 올랐다 이런 분석들도 네.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한 템포 쉬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만은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금리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물가가 올라도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보셨겠지만은 뭐 밀가루 음식도 오른다, 기름값도 올랐다 이런 것도 예.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 연속으로 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마저 오르면서 이게 4%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이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그래픽입니다.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여기에 우리나라 하면은 역시 제조업이죠. 예. 제조업 경기는 한 달 만에 7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로 봤을 때는 또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다음 달 14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도 뭐 금리 네. 인상 기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창용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예. 잘 몰랐는데 사실 이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뭐 한국은행 총재까지 지명되신 분이 능력이야 뭐 워낙 뛰어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이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명 소감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밥 먹으면 배부르다 수준의 이야기죠.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게 맨 앞에 나온 게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면은 성장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귀국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코로나라는 세 가지 경기의 위험성이 모두 현실화됐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이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내지는 중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실제 실수요자 대출자들의 타격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소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물론 기준금리는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 기자와 함께 국내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부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과정에선 급식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삼성 계열사와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배후로 옛 미래전략실을 지목했습니다. 미전실이 웰스토리의 수익을 보장해준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전신인 모회사 에버랜드의 이익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웰스토리는 제일모직을 거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여준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이바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내부 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되어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을 심의한 공정위 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삼성 측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들은 웰스토리 부당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2013년 미전실이 웰스토리 지원을 위한 급식 개선 조직을 만든 건 이 부회장 지분이 큰 에버랜드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 합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삼성그룹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프로젝트 G 문건에 따른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전실이 급식 개선 조직을 만든 건 식사 품질에 대한 사원들의 불만 때문이지 기업 가치나 프로젝트 G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젝트 G 자체가 경영권 승계 계획안이 아닐 뿐더러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재판받는 이 부회장 공소 사실에도 급식 사업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두 차례 심의 끝에 삼성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자체에 초점을 맞춰 최지성 옛 미전실장과 삼성전자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1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가 행해진 것이란 점, 그리고 이른바 프로젝트 G와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본사를 상대로 연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불복 소송으로 맞선 부당 지원 의혹부터 규명하는 게 순서지만 공정위가 의심 수준에서 그친 이 부회장 승계 문제 역시 덮고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나희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업무보고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경제분과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인수위 경제 1분과 최상목 간사의 당선인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부동산 세제 중에서 양도세 중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찾아뵙습니다.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부동산 TF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최근 민생 관련돼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인수위 입장을 간단히 네. 자,
지금 경제분과의 그 업무 보고 내용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 부동산 세제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침으로 이제 갈 거고 현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에 퇴근길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교차도 크게 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서울은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군요. 네, 서울은 봄 햇살 대신 종일 흐린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양이 적어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지금까지 4cm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4도, 대전 4도,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대체로 맑고 포근해 봄 기온이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날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영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오전에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했었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잠시 뒤 3시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시작되는 대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뜨거워진 경기도지사 포함한 지방선거 전망,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